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자산들은 이제 한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자산들은 대부분 짧게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좀 많이 옮겨놔요. 디파이나 혹은 스테이킹이나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지갑을 사용을 하고요. 그 반감기가 한 1년 6개월 정도 보셨잖아요. 그러면 4월이라고 하면은 내년 연말까지네요. 네네, 맞습니다. 한 내년 10월까지. 네, 정확하게 내년 10월까지 정도죠. 그러니까 그때가 꼭 그때라는 게 아니라 그 즈음이 될 수 있는 네, 확률이 맞습니다.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보통 강세장이 음. 2024년, 2025년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마 그 반감기 패턴에 이제 근거해가지고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네네. 만약에 비트코인이 10개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만약 10개가 있어요. 네. 그럼 그때는 좀 파는 건가요? 이게 사실 말씀드리는 게 약간 좀 되게 무의미한 것 같은데 네. 파실 계획이 있다면 사실 그때 파시는 게 사실 제일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을 추월하는 게 뭐 5년 10년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보면은 굳이 팔 생각 없이 그냥 그렇죠. 해도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비트코인 되게 좋아하고 저는 뭐 비트코인을 맹신하고 이더리움을 맹신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어쨌든 다 크립토를 대부분 다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파실 계획이 있다. 내가 이제 급한 자금 계획이 있다. 결혼을 하시거나 집을 사야 된다. 그렇죠. 아기를 키워야 된다. 이러면은 내년 10월 안까지는 어느 정도 매도한 다음에 수익을 또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남은 금액으로 다시 사셔도 되는 거고. 근데 당장에 이거는 내가 진짜 10년, 20년 갖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파시고 계속 가져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럼 혹시 그때 반감기가 지나면 네. 막 80%, 막 70% 이번에 77인가요? 막 네네. 그렇게 고점에서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하락이 있을까요? 그게 그 전까지라면은 사실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연히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이 이미 그렇게 상승을 해버리면 뭐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뭐 100K라고 하면 2.5배 정도 수준의 상승인데 그렇게 상승하면 당연히 차익 실현에 따른 조정이 올 거고요. 근데 그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는 사실 그 변동성. 근데 그 변동성이라는 게 기관 투자자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락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되게 극단적으로 가면 또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건 여담이긴 한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되게 반대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분들이 계셨었어요. 저 미국에서. ETF는 이거 이제 정부 그 미국 정부가 관할하는 거다. 이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다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미국 정부가 몰수할 거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다 미국 정부가 갖게 된다. 뭐 이런 좀 사실 좀 근거가 사실 그렇게 막 충분하진 않지만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의견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뭐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투자할 때 네네. DCA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분할 맞아요. 매수로. 이더리움도 DCA가 가능한가요? 이더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DCA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을 되게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이 사실상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를 거의 다 만든 이제 코인이고 완성 단계에 가는 길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이제 네트워크들을 보면은 되게 허황되거나 되게 아직 갈 길이 먼데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온 코인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그중 유일하게 생태계가 어느 정도 완성됐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크립토가 개발자 위주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비트코인도 사실 이제는 그 개발자 풀들이 많이 들어가서 비트코인 위에 L2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뭐 스택스나 뭐 루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그게 훨씬 강해요. 그리고 너무나 압도적인 개발자 풀과 충성도 로열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가 본인들이 만들다기보다는 연결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비트코인과 다른 내러티브로 DCA가 되게 적절한 자산이다. 어찌됐든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다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떨어져도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보다는 더 변동성이 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이벤트가 좀 더 많아요. 네. 뭐 생태계 자체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프로젝트들의 새로운 내러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추가적으로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스테이킹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DCA 하면서 스테이킹까지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더리움이 오히려 DCA 하기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긴 하죠. 물론 이제 다른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뭐 나는 이더리움만 할 거야, 비트코인만 할 거야 라기보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같이 하는데 비중 조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스마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알트코인 가운데서 이더리움 제외하고 네. 또 주목해야 될 코인들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라나를 솔라나. 사실 지금 살짝 조정 왔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빠르게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에어드랍과 밈코인 전략. 이 밈코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무 쓸모도 사실 없죠. 아무런 쓸모도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밈코인을 발행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뭔가 트레이딩을 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특히 그런 봇들도 되게 많고 트레이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찌됐든 외부에 있던 유동성이 유입이 됩니다. 생태계 자체로. 네. 그걸 사실 가장 잘 활용하는 게 최근에 솔라나였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나 4가 이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거기에 따라오는 밈 토큰, 봉크 3천만 개, 그 다음에 어떤 NFT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라나 생태계에 있는 어떤 이제 프로젝트, 예를 들어 뭐 지토라든지 피스 네트워크라든지 그리고 1월에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주피터라는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어요. 솔라나에서. 요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솔라나의 덱스 어그리게이터인 주피터에서도 자체 토큰을 발행하고 물론 솔라나 기반의 자체 토큰을 발표하고 에어드롭 하겠다. 10% 전체 이 토큰 발행 중에 10%를 엄청나게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솔라나에서 빌딩되는 프로젝트는 다 에어드롭 기반의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되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찌됐든 사실 에어드랍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의 배당과도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배당은 엄연하게 어떤 규제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에어드랍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찍어내서 허공에 뿌린다라는 관점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지만 생태계에 유입되는 그 유동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솔라나가 그 전에도 그 FTX 사태 이후로 가격을 회복한 전략도 이런 밈토큰과 에어드랍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주피터뿐만 아니라 솔라나에서 빌딩되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런 에어드랍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거다. 그럼 그 어찌됐든 에어드랍된 그 유동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세력이든 개인이든 트레이더든 모여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본을 유입시키고 거기서 이제 그 유동성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솔라나에서 계속 돌 거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면 또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일종의 네트워크 호황, 생태계 호황이 될 것 같다. 마치 금리 인하로 돈을 뿌린 약간 그런 효과를 생태계 이제 솔라나 생태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솔라나를 개인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인 이제 파이어 댄서. 솔라나가 워낙 고성능 체인이다 보니까 다른 두 가지를 많이 희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 네트워크가 자주 멈췄습니다. 이게 한 2022년에만 한 8번 정도 멈췄을 거예요. 보안성이 안 좋아서 그런가요? 보안성보다는 보안성이죠 사실상.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디도스처럼 공격을 해가지고 멈춰버린 거죠. 왜냐면 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노드 S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집권화돼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빠른 거고. 밸리데이터가 많이 없으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좀 더 복잡하긴 한데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파이어 댄서 업그레이드도 이제 좀 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멋있네요. 네, 되게 마케팅을 되게 잘한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것도 여담인데 이번에 이더리움이 되게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근데 솔라나는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진영에서 이더리움 진영을 되게 조롱했어요. 너네는 로드맵이 되게 복잡하잖아. 서지, 뭐지, 뭐 샤펠라, 덴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덴쿤 그 이더리움의 업데이트가 보통 그 도시 이름 섞어가지고 상하이랑 아마 샤펠라는 상하이랑 그 카펠라일 거고요. 덴쿤은 뭐더라? 그 아마 그 멕시코의 그 아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이름들로 했는데 되게 복잡하고 로드맵 보시면 되게 어려워요.
야 너네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우리는 그냥 제일 빠르고 저렴한 체인이야. 요걸로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어. 그래서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 우리 좀 복잡한 것 같아.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어. 물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솔라나도 진짜 나름대로 예전부터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FTX 사태 이후로도 버텨내면서 어찌됐든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도 되게 저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극악의 조건상에서도 다시 회복해서 불사조처럼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투자자들이나 이제 그런 생태계에 있는 분들에게 좀 보여주다 보니까 거의 그런 것들이 99% 빠진 거 복제되는 것 아닌가요? 거의 99%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정도의 좀 충격이었죠. 와. 근데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P를 본 금액 자체가 사실상은 디파이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 좀 그 빌딩하는 프로젝트 팀들이 솔라나로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못 받게 된 거죠. FTX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겉으로는 뭔가 되게 망했다 끝났다라는 걸 보여줬지만 안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재단에서는 갖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딱 결과가 나온 거죠. 피해 보상은 좀 잘 됐나요? 피해 보상은 사실상은 지금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렇군요. 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마운트 곡스가 사실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5년인가요? 4년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10년. 10년 네. 됐네. 물론 그것보다는 아마 짧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혹시 팀장님은 네네. 이제 그 지갑 회사에서 네. 또 일도 하시고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나 이렇게 다른 거 알트코인 사시면 네네.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 많이 옮기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지갑 많이 옮겨서 사용을 하고요. 네.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이나 아니면 저희 디센트 지갑에 디센트. 좀 많이 옮기는데 요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보통은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그런 자산들은 이제 한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자산들은 대부분 짧게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개인 지갑으로 좀 많이 옮겨놔요. 그래야 이게 거래소에서 안 보이니까 손이 안 나가잖아요. 네. 그런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개인 지갑을 좀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디파이나 혹은 스테이킹이나 이런 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개인 지갑으로 접속을 해야 물론 그렇게 해야 사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디센트나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을 사용을 하고요. 네. 단기적으로 그냥 빠르게 뭔가 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보통 많이 보관을 하죠. 거래소도 지갑이 워낙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은 좀 투자 호흡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 네, 거죠?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짧게 가져가고요. 물론 저는 이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덱스에 있는 것들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요새는 좀 그런 코인들도 되게 변동성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좀 당연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거의 뭐 좀 낮은 수치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진짜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알트코인 투자 관련해서 네네. 자산 토큰화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 자산 토큰화가 근데 너무 이게 좀 아직도 네네. 좀 단어도 어렵고 그쵸, 좀 그쵸. 현실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토큰화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아마 STO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 글로벌적으로 보면 RWA라는 키워드가 사실 되게 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RWA는 그냥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실물 자산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혹은 금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자산을 그리고 그런 자산들뿐만 아니라 당장의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들 예를 들어 어떤 IP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 어떤 웹툰에 대한 권리 어떤 드라마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도 사실 비금전적이지만 거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돌 그룹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걸그룹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멤버에만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걸그룹에만도 투자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자체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쪼개서 투자 가능하다. 그걸 쪼개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 이 RWA의 기본적인 속성이고요. 그렇군요. 사실상 근데 그런 것들이 조각 투자 그리고 STO랑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좀 많이 쓰입니다. 조각 투자라는 것도 분할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 보면 그림 경매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네. 그런군요. 그런 것들로 좀 보시면 되는데 RWA는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RWA 시장을 되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음.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 근데 뭐 아이돌 그룹을 토큰화한다라는 건 통념상 그리고 규제상도 사실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뒤로 이제 구현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국채,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어떻게 보면 RWA입니다. 달러를 토큰화해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송하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USDT나 USDC도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도 RWA에 속하고요. 지금 RWA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 자체를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아니면 예치 사업을 해서 이자율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나 비트코인 계속 들고 있을 거야. 나 이거 스테이블 코인 계속 들고 있다가 알트코인으로 빨리 바꿔서 투자할 거야. 이게 그냥 보면은 우리나라만 봐도 원화로 들고 있다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죠. 원화를 입금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전송용 자산의 리플이나 트론을 사가지고 그걸 또 보내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24시간 걸립니다. 출금하는데 또 제한이 걸려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적인 거나 아니면 계속 거래소로 옮겨 다니는 이 비용들을 줄여서 스테이블 코인 상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빠르게 국채에 투자한다든지 혹은 사모채권에 투자한다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RWA가 지금은 국채 그리고 사모채권 요 시장에 좀 토큰화 사례가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사이즈는 근데 8억, 한 10억 달러 요 정도 수준이라서 크진 않습니다. 근데 괄목할 만한 거는 피델리티가 이미 요 사업에 좀 뛰어들어서 이미 펀드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기존 레거시에서 들어가는 이 중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실 이 RWA는 증권화랑 되게 대비되는 개념인데 증권화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자산을 증권화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비용, 그 중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게 사실 뭐 저도 그런 증권화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운데 최소 15개에서 20개 이상의 법인들이 다 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문서를 만드는 애, 그 문서를 감시하는 애, 보내는 애, 보낸 걸 보관하는 애, 커스터디하는 애, 그 다음에 이걸 또 보내는 애, 시장에서 이거 감시하는 애, LP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중개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비율들을 제거하는 게 사실 원래 블록체인의 이제 속성이었고 그게 이제 RWA에서 가장 발현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블록체인의 이제 다음 트렌드가 이 RWA다라고 좀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 레리 핑크가 네네. 그 RWA 되게 그거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미래 산업 중에 유망 산업 중에 하나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ETF가 꼭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RWA 관심 많으신 분들은 네네. 뭐 레이어 2 코인 같은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이더리움에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요? 요게 네. 지금 근데 이게 트렌드를 보면은 RWA를 안 한다는 네트워크가 없어요. 리플도 하고요. 솔라나도 하고 이더리움 관련된 생태계는 다 한다고.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보려면은 실질적으로 얘네가 RWA를 하기에 되게 좋은 체인인가? 실제로 지금 레퍼런스를 만들고 있는가? 라는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사실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어떤 특정 자산을 온체인, 체인 위에 올려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체인이든 다 가능해요. 비트코인 정도는 제외하고 비트코인도 물론 이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도는 별로 안 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다 RWA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뉴스만 봐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WA를 지금 실현한 곳이 있는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기업들을 온보딩 시켜서 이 결국은 RWA 자체도 기업들이 들어와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기술과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곳. 물론 이더리움도 사실 되게 명확하죠. 이더리움의 이제 메이커다오라는 이제 그 프로토콜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메이커다오가 지금 RWA 거의 시장 점유율 한 60% 이상 가져가는 곳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됐었던 게 우리가 메이커다오에서 이더리움에서 우리가 솔라나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비탈릭 부테린이 가지고 있는 메이커다오 코인을 다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배신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더리움만 이게 투자하고 솔라나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과연 진짜 RWA 가지고 성과를 내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